예,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어저께 이제 패스트 트랙인가 뭔가로 해서 뭐 공수처법, 선거법 이런 게 막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 문재인 586 집단이 이제 한마디로 얄전 없네요. 거의 겁을 상실하고 마구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잠깐 짚어보죠. 이제 막장을 향해서 쟤들이 달리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공수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보면 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수처 공직수사에 대한 그 법률은 크게 나눠서 지금 세 버전이 한꺼번에 패스트 트랙에 올라갔어요. 원래 이거 하나 올라가는 게 상식일 텐데 같은 법을 그러니까 법안이 다른 세 개의 법안이 패스트 트랙에 무더기로 올라갔어요. 그중에 두 건 하나는 팩스로 접수됐었고 이게 표창원인가가 접수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메일로 접수됐고 이건 백혜련이 접수했는데 이 두 건은 의안 번호가 또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이제까지 국회는 이제 의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회에서 통용되는 인감을 찍어서 직인을 찍어서 이걸 접수하고요. 그 직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할 때 그 직인 하나하나 대조하고 그래서 보통 그 오프라인에서 마치 부동산 등기부등본 뭐 떼어가지고 부동산 매매 후 인감 떼어서 부동산 거래할 때처럼 오프라인에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프로세스예요. 이걸 팩스로 내질르고 이메일로 내질렀다. 이거는 이때까지 국회의 전통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원래 이렇게 국회의 전통을 바꾸려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바꿀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 간에. 근데 이거를 국회 사무처의 유권 해석에 의해서 바꾼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 사무처 직원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거예요. 유권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웃기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은희에 대해서 권은희는 이제 세 번째 안건 올렸는데 그래서 권은희 안건이 법률적으로는 이제 올라간 데는 비교적 하자가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팩스나 이메일에 비해서는 올라가는 과정이.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수사관이 변호사를 수사관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조사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조사를 시작하면 강제 이관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끔찍한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조 엄청 망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쯤 되면 망가진 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 판사만 해도 제가 세네탈출에서 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지만 2012년 겨울이던가요? 그러니까 13년 겨울이던가요? 비준할 때 FTA 비준한다고 할 때 그때 이 부장판사라는 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어기는 거다. 국제법에 의해서 국내법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사법주권이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사법주권은 판사의 개인적 하나의 실존적 개인으로서의 독립의 정신성을 뜻하지 법률과 영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법률을 영토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 이건 뭐냐.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사법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장판사란 자가 중국 공산당의 법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잘 나가는 단체 있죠. 우리법연구회 똑같아요. 법의 기본 정신에는 민족법이나 우리법이라는 게 없어요.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법 정신은 자연법입니다. 인간이 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존엄한 그런 개체성을 띠고 났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기독교 사상이랑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법 연구회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우리법 연구회를 만듭니까? 그러면 법률을 우리법, 너희법 나눈다는 얘기인데 법의 근본 정신은 인류 보편성에 바탕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류 보편의 개인 존엄성에 바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깊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근본 법철학 개념부터. 그런데 이게 변호사쯤 가면 이 망가진 게 도리가 뭐 이루 말할 지경이 못 돼요. 더 망가져 있죠. 그런데 아무 변호사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 골라가지고 그걸 그 공수처 수사관이라고 임명을 해놓고 거기서 타겟으로 저 판사, 저 장군, 저 장관, 저 차관, 저 국장 딱 타겟팅 해가지고 수사 시작하면 그 다음엔 그건 성역화돼서 검찰이나 경찰은 옆에서 다른 일도 못해요.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방어를 못하네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대해서 구글링해서 이미지 보세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프레이밍 당해 있냐? 그럼 고위공직자는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냐? 이렇게 프레이밍 당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이미 특검이 있고 국회 특검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자유한국당이 원죄를 저질러 놔서 그래요. 박근혜 특검 그거 굉장히 무리한 방식으로 마구잡이로 한 거거든요. 그걸 자유한국당이 방치하고 도와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하면 특별히 공직수사처럼 만들면 돼요. 옛날 중수부 대검에 혹은 경찰의 사직동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성할 거냐를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국회에서 검증하면 된다고요. 그것도 그냥 검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국회에 뭐 간첩도 들어와 있고 여러 명 들어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원이 확인된 자들이 검증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고위공직자 수사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잘 수사하자는 얘기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정권에 마음에 안 드는 건 전부 낙인 찍어가지고 그냥 그 삼류 이상한 그 죽창든 변호사를 내세워서 인민재판 사냥할 수 있는, 이건 인민재판법이다. 인격살인 인민재판법이다. 이러고서 쳐야 되거든요. 이걸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그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공수처 이거 이제 되면은요, 유사전체주의 정치특검의 일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대상은 박근혜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공직자가 다 잠재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살벌한 법이라고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 색깔 진한 종북, 친북,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이 약진하겠죠. 지금 이미 야당이 아니라 범여사당이라고 부르잖아요. 범여권의 그 돌격부대들이 형성된다고요, 이게. 아주 강력하게. 통진당이 막 형성되는 거예요. 옛날 통진당보다 더 통진당스러운. 이게 정확히 말이 돼야죠. 연동형 비례대표는 통진당보다 더 통진당스러운 정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죠. 즉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문재인 586 집단은 여기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다 빠개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효과적으로 저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참고로 하나의 시스템이 어떻게 자살로 달리는지 나치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나치는 1933년에 집권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벌인 건 1939년이고 그래서 나치의 전 시기는 1933년에서 1939년까지 6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 6년 동안에 무시무시한 짓을 저질러요. 제일 먼저 집권하자마자 국회를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률을 나치 당이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공포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국회 없이.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법 개혁이랑 똑같다고요. 이때까지 내려왔던 이때까지 줄곧 이어졌던 양당제 중심의 국회를 파괴하고 통진당보다 더 통진당스러운 그런 아주 이상한 정당이 등장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 그리고 걔들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겠다. 이거 국회 파괴죠. 국회 파괴입니다. 이거. 나치의 법률 공포권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지금 그러한 선거법이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로 나치가 공무원법을 만들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공직을 박탈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마음대로. 이게 공수처랑 똑같죠. 그다음에 나치가 법조계 관리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디를 겨냥하냐. 판사, 검사, 변호사를 숙청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도 판사들이 서명해가지고 대법관들 적폐대법관이라고 탄핵시켜라라고 서명했잖아요. 그러한
죽창 판사들이 판사 사회 내부에 존재하고 바깥에 공수처가 존재하면 법조는 완전히 얼어붙는 거예요. 그냥 신여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치가 학교관리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공교육을 장악했죠. 우리나라에는 이거보다 이거 우리나라에는 이거에 비하면 전교조 권력과 대학이 뭐 민교협 이런 운동권 출신들이 이게 학교와 대학을 장악하고 있죠. 그다음에 나치는 국적관리법을 했어요. 국적을 박탈을 했다고요. 아니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갔는데 적폐를 낙인 찍어가지고 적폐국민이라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새로운 범주를. 적폐국민 1호 백모입니다. 나치는 농장법을 만들었어요. 유대인의 농장 소유권을 박탈했죠. 부자들의 토지 소유권 박탈하겠다는 토지 공개념이랑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나치는 각종 위원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체인버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각 분야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각 분야의 위원회가 초법적 전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부처별로 존재하는 적폐청산위원회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이미 1933년에 일어났던 나치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과 굉장히 유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유사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나치는 드디어 1935년 9월에 뉴렌베르크 나치 전당대회에서 뉴렌베르크 법들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뉴렌베르크의 나치 전범 재판소가 차려진 건 이 뉴렌베르크라는 데가 나치 전당대회가 아주 단골 메뉴로 열리던 그런 나치의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치 전범 재판을 한 거예요. 1945년에 그 연합군이 이긴 다음에 이 뉴렌베르크 법, 나치가 뉴렌베르크 나치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법을 보면 그 당의 전당대회가 그 아까 법률 공포권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법률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그게 법률적 기능을 갖게 돼요. 그 첫째 국기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독일 제국 국기를 없애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나치 깃발을 국기로 채택을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태극기를 한명숙이 밟았죠. 문재인은 껐떡하면 거꾸로 달죠. 정부에서 달리는 태극기 보면 막 괴가 이상하게 배치돼 있죠. 색깔을 이상하게 희뭇구레하게 빨간색을 보라색으로 바꾸고 파란색을 하늘색으로 바꾸고 뭐 이런 태극기 문양을 정부의 저거에 쓰거든요. 그 무슨 행사 같은 거 알리는 웹 디자인에 쓴단 말이죠. 이게 태극기 모독이라고 일종의. 그리고 한반도에 띄우고요. 애국가를 사갈시하고요. 애국가 안 부르려고 들잖아요. 뭐 국가주의의 무슨 표현이라 그러고. 이거 다 나치가 하던 짓이에요. 국기 밟아버리고 이상한 깃발 띄우고 애국가 대신에 도이치 über alles 이런 노래 막 띄우고 이거 다 나치가 하던 짓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독일 혈통 방위법이라고 만들어서 유대인과 결혼을 금지시켰죠. 일종의 아파르트하이트예요. 아마 이제 앞으로 적폐라고 찍힌 자의 자녀들은 결혼할 수 없다 이런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려면 먼저 뭘 만들어야 될까요? 적폐 감별법을 만들겠죠. 나치가 유대인 감별법 만들었거든요. 친조부모, 외조부모 4인 중 3인 이상이 순혈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그게 나치의 유대인 감별법이에요. 앞으로 적폐 감별법 만들어질 거라고요. 유튜브를 백모 세뇌 탈출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보면 적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살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리포터를 우리가 읽어보면 해리포터에 보면 그 마법사들하고 보통 인간들 사이에 태어난 그런 존재를 하플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나치 유대인 감별법에 대한 조롱으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75% 유대인이야? 50% 유대인이야? 25% 유대인이야? 이걸 따졌었다고요, 나치 때. 그러니까 쿼터 25%, 하프 50%, 쓰리 쿼터 75%, 그리고 퓨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75% 이상은 전부 수용소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치가 전쟁 전에 한 6년에 걸쳐서 어마무시하게
자기 권력과 체제를 굳히는 전체주의 체제화 작업을 진행했는데 문재인 586 집단이 하는 게 이걸 자꾸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 문재인 586 집단한테 상기시켜주고 싶은 게 있어요. 나치가 그냥 나치였는 줄 아냐? 나치는 아무나 되냐?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예, 여기가 이제 사진의 그 왼쪽에 있는 큰 사진이 저 화단같이 보이는 게 저게 다 사람들이에요. 저게 1945년 뉴렌베르그 나치 전당대회입니다.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것도 1935년 뉴렌베르그 나치 전당대회예요. 그 아래에 있는 거 청소년 사진 이게 1930 저거는 36년 뉴렌베르그 나치 전당대회예요. 저런 그 뭐라 그래 기세를 갖고 있었다고요. 저런 질서 정연함, 저런 엄격함 그것의 바탕에서 나치의 전체주의화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아무나 나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586 집단의 지금의 행보를 두고 전체주의라고 안 부르고 유사 전체주의라고 부른 이유가 그거예요. 저 정도 기세가 없다고요. 저런 정신머리도 없고 굉장히 썩어 문드러져 있고 까면은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 김일성 영생교 신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 영생교랑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북한을 떠받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북한을 옹호는 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칼라가. 엄청 복잡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의도를 갖고 있고 뭐를 목표로 하는가 한 번 더 자세히 짚어보죠. 한마디로 말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북한 급변 사태 이후에도 평양의 김일성 영생교가 무너진 이후에도 586의 영구 권력을 가져가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586 권력의 영구 독재화 그게 이제 목표이라고 전 봐요. 안 그러면 이렇게 입법 빠개고 사법부 빠개고 공직사회 빠개고 언론 장악하고 이런 짓을 못하죠. 이거가 언제 이렇게 급박하게 서둘러졌냐. 이 타이밍이 참 절묘한 거예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가 폭망했죠. 아마 그 전날 혹은 그 당일날 새벽까지 계속 연통 넣어서 애걸복걸 했을 거예요. 북한 쪽 참여해라. 근데 김정은이 완전히 개무시했죠. 북한에서는 아무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야, 우리 1:1 톱다운 방식으로 할 거야.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럼 1:1이라는 건 뭐냐? 끼어들지 말라 이거지. 러시아, 중국, 일본, 대한민국 끼어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승부 내겠다는 거예요. 톱다운이라는 건 뭐냐? 예전에 미북 대화는 혹은 육자회담은 전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급이 헤드가 됐었어요. 이젠 그게 아니잖아요. 기본이 폼페오 국무장관이고 거기서 결정되면 바로 트럼프가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최고위급에서 정리해서 아래로 내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1:1 톱다운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풀겠다는 거예요. 운전자론 웃기지 말어. 빠져. 뭐 러시아가 육자회담 다시 리바이벌 하겠다고 덤벼. 웃기지 말어. 빠져. 중국 너 임마 네가 지금 그 무슨 북핵에 대해서 지금 뭐 뒤에서 거중조종하는 척하면서 장난칠 그런 정신 있는 상태라고 너가 생각해? 너희 지금 경제 폭망이야 임마. 빠져.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중국 제압을 하고 그럼 미국의 1:1 톱다운 방식과 중국 제압을 두 개를 합치면 결론은 뭐가 나와요? 미국이 북한을 접수 해방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 저들이 이제 감지를 시작을 했어요. 하노이 이후에. 그럼 그 다음에 저희들의 선택점은 어디가 되냐? 북한이 무너져도 북한 급변사태 이후에도 우리들의 권력은 영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구 권력 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저들의 욕망이 그거인데 나치의 욕망은 뭐였냐면 독일인의 굴욕과 좌절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공황 충격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독일의 굴욕과 좌절을 나타내는 인물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전선에서 4년 동안 싸우다 온 사람이에요. 전선에서 뭘 했냐? 참호 전령병을 했어요. 이 군대에서 말이죠. 그전에는 참호와 참호 사이는 유선전화, 이거 딸딸이라 그러죠. 띠리릭 돌려서 이거거나 혹은 그게 없으면 전령이 뛰어가야 돼요. 근데 유선전화 못 가는 상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령이 뛰어간다고요. 그러면 양쪽이 참호를 파고서 딱 총을 겨누고 있는 상태잖아요. 얼마나 심각하게 대립했냐. 양쪽에 염소가스를 들었잖아요. 서로 상대방 참호에 대고. 그러면 정말 그런 살벌한 참호전인데 그 딱 양쪽에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고기를 다다다다다다 뛰어가. 그럼 이건 전사율이 6개월 만에 죽는다 해가 평균. 근데 그걸 내내 그걸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걸 해서 위에서 히틀러 상사 당신 이제 그만하고 이제 좀 생명 좀 건질 수 있는 보직으로 와. 그걸 마다했다고요. 계속 뛰어다닌 거예요. 히틀러가 총통된 다음에도 권력 잡은 다음에도 개 키웠죠. 셰파드 키웠을 거예요. 참호 전령병일 때도 그걸 키웠어요. 그런 종류의 개를. 그래서 개랑 같이 뛰는 거예요. 참호와 참호 사이를. 목숨을 내놓고 독일 제국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에 와서 돌아왔더니 사회는 망가져 있고 빨갱이들이 설치고 독일인들의 기본 정신은 흔들려 있고 자기들 제대 군인들은 거지 취급당하고 이게 독일인의 굴욕과 좌절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요. 이게. 거기다가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되고 그게 닥치니까 이 충격 극복해야죠. 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요. 이 두 가지. 나치 안에는 그 비극적인 욕망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그것 때문에 아까 보신 이런 무지막지한 대중 파워가 나왔던 거예요. 반면에 쟤들한테 뭐 있냐? 이런 비극적 욕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력을 북한이 무너진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유지하자라는 아주 추잡한 권력욕 외에는 그 권력을 뒷받침하는 어떤 근본적인 그 정서가 없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저는 나치와 586의 차이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음악가로 예를 든다면 리하르트 바그너하고 윤희상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 제가 왜 리하르트 바그너를 예를 들었냐. 이 사람은 19세기 말 독일 음악가지만 독일 민족주의, 낭만주의 음악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고 음악 기법으로 보면 현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바그너 이전의 오케스트라하고 바그너 이후의 오케스트라가 달라요. 편제와 그 음의 사용 이런 방식이 다르다고요. 음량도 다르고.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독일 민족주의, 독일 낭만주의를 불지르는 그걸 완성하는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치가 등장할 때 1920년대 독일인들이요. 바그너 음악회에 가서 그 돈이 없으니까 서서 듣는 자리에 가서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음악을 듣는 거예요. 아, 우리 위대한 독일 민족이 저런 숭고한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게 전쟁 배상금이라 그래가지고 저 냄새나는 프랑스 놈들, 영국 놈들한테 돈 뜯기고 그 독일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던 우리의 전사들은 돌아와서 상위군인 혹은 거지가 돼서 길거리를 떠돌고 독일 사회는 저 러시아를 빨아주고 있는 러시아 간첩 같은 유대계가 주도하는 공산당이 독일 사회를 빠개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 이 가슴에 사무쳐서 울어요. 우는데 그때 그 울음, 그 눈물을 짜내게 하는 그 예술적 기재가 누구였냐? 바그너였다고요. 그래서 저는 바그너는 물론 바그너 당시에는 나치도 없었고 바그너 나치랑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독일 극우 성향의 독일 민족주의 운동과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그너 자신은. 그리고 바그너의 부인은 유대인이고요. 코지마. 그러지만 그 바그너의
그 음악은 바로 어디에 심금을 쥐어 뜯었냐면 그 좌절에 빠져있던 굴욕감에 시달리던 독일인들의 심금을 쥐어 뜯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서를 가지고 나치가 나온 거예요. 윤희상 음악 뭐 있어요? 괴기스럽죠. 제가 보면 귀신 나오는 별것도 아닌 거. 윤희상의 친북 종북 행적에서 거기서 예술적 감흥을 못 얻거든요. 그런 것을 대표하는 듯한 음악에서. 그거보다 그러니까 와그너와 윤희상의 차이보다 나치와 586의 차이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게 뭐 좋은 의미에서 크다 그럴 수도 있고 나쁜 의미에서 크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은 좀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시청자분께서 판단하세요. 한마디로 악마는 아무나 되냐. 이거는 악마성조차도 짝퉁인 그 인성과 그 정신과 영혼 전체가 짝퉁인 그런 이상한 집단이에요. 이게. 어쨌거나 이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빠개고 유사전체주의 수단을 이용해서 북한 급변사태 이후에도 권력을 영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굳히기를 하겠다. 이게 지금 이들의 전략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카밍아웃을 하는데 어저께 카밍아웃 한 조세균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열린 무슨 포럼에 와갖고 연설을 하면서 자기가 원비어 빼올 때 200만 달러 주기로 사인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200만 달러 내놔라. 줘라.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잠깐만. 자, 시장에 가서 우리가 사과를 샀어요. 한 박스. 아, 사장이, 이거 부사 사과 좋은 거고요. 뭐, 안에 노란 꿀이 이만큼 들었고요. 정말 달고 아주 저기 뭐야, 그냥 그 즙이 많고 뭐 잔뜩 해서 4만 원 주고 한 박스 샀어요. 집에 와서 까보니까 다 썩은 사과예요. 가서 돌려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4만 원 내놔. 원비어가 생으로 벤치로 생으로 이빨을 뽑은 자죽이 있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부러진 상태고 얼마나 맞았는지 결국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죽었잖아. 근데 조셉윤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원비어 맞은 건 따로 따지고 나는 외교관으로서 북한한테 200만 달러 주기로 했으니까 내 외교관의 나의 커리어상에 저기 뭐야 오점 찍히지 말고 트럼프 너는 빨리 쟤한테 200만 달러 줘. 이 소리란 거야. 나 이 악마성에 제가 질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도대체 이게 듣보잡이 아니거든요. 조셉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들 부시 부시가 참 똥멍청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쓴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피츠패트릭이라고 요새 무슨 저거 한 사람도 아들 부시 때 국무부에서 일했을 거예요. 저것도. 요새 스몰 딜 뭐 굿이너프 딜 지지하는 요 마크 피츠패트릭. 아들 부시 때 서울 미 대사관의 정치참사관이에요. 그 서울 미 대사관의 정치참사관이면요. 갈고 다니면 못 만나는 언론인, 못 만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한국계에다가 이게 한국말 잘해? 이러면 이거는요 살벌한 거예요. 아들 부시 때 서울 미 대사관 정치참사관을 했고요. 오바마 때 동아시아 태평양국 Bureau of East Asia and Pacific 거기에 헤드예요. 이게 이제 Deputy Assistant Secretary, 그러니까 차관보란 말이에요. 이 동아시아 태평양국이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총괄 조율하는 데예요.